한국산이 뭐 대단하다고, 어차피 미제, 일제 베낀 거 아니냐.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중동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비밀 프로젝트를 제안해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미군 통합방공통제센터 지하 벙커에 앉아 야간 상황 보고서를 정리하던 새벽 1시, 나는 모니터 화면에 뜬 이란 남부 레이더 신호를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야간 근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에는 교대 근무를 기다리는 병사 몇 명만 남아있었고 대부분은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으며 에어컨 소음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나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오늘도 별일 없이 끝나겠구나 생각했고 내일 아침 브리핑 자료나 미리 준비해둘까 고민하고 있었으며 손을 뻗어 키보드를 당기려던 순간 경보음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담당 병사가 헤드셋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탄도미사일 다수 포착됐습니다. 이란 남부 발사 기지에서 동시 발사 확인됐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스크린을 바라봤고 화면 위로 붉은 궤적 수십 개가 포물선을 그리며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평소처럼 무력 시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궤적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제실 뒤편에서 자고 있던 장교들이 벌떡 일어났고 비상벨이 복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통신병들이 각 부서로 상황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화면을 확대하며 궤적을 분석했고 발사 패턴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으며 일반적인 시위용 발사라면 간격을 두고 쏘는데 이번엔 거의 동시에 발사됐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30초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레이더 담당자가 다시 소리쳤으며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적어도 접촉 다수, 드론 편대로 추정됩니다. 민간 항로를 따라 순항 미사일도 접근 중입니다. 메인 스크린이 두 개로 분할되면서 왼쪽에는 탄도미사일 궤적이, 오른쪽에는 적어도 비행체들이 표시되기 시작했고 통제실 안장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순간 이게 단순 공격이 아니라 복합 포화 공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군 지휘관 한 명이 중앙 콘솔로 달려와 책상을 치며 소리쳤고 그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전량 발사 승인합니다. 모든 포대 즉시 대응하십시오. 통신병들이 각 포대로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화면 위에서 우리 요격 미사일 궤적이 초록색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첫 드론 편대가 기지 반경 50km 안으로 진입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기 시작했으며 화면 위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휘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한 명은 예상대로 막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요격 미사일 소모량을 확인하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드론 한 편대를 막는데 요격탄 20발 이상이 소모됐고 아직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접근 중이었으며 남은 재고로는 전부 막기 어렵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레이더 담당자가 다급하게 보고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낙하 개시됐습니다. 예상 낙하 지점 좌표 전송합니다. 스크린 한쪽에 좌표가 표시됐고 나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으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낙하 지점은 우리 기지가 아니었고 북쪽 미군 경납고도 아니었으며 남쪽 보급 창고도 아니었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아부다비 도심 외곽 원유 저장 시설이었고 중동 전체 유가를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었으며 세계 경제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목표였어요. 나는 그 순간 이해했고 이란이 노리는 건 군사기지가 아니라 경제 붕괴였으며 미군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휘관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한 명은 즉시 저장시설 방어로 전환하라고 외쳤으며 다른 한 명은 기지 방어가 우선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작 패트리어트 재고는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통제실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장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으며 통신병 한 명은 워싱턴 중앙사령부에 긴급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새벽 시간이라 연결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탄도미사일 낙하 시간을 계산했고 남은 시간은 2분도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요격 미사일을 지금 당장 발사해도 전부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순간 통제실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복도 조명이 반사되며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으며 나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 장교가 중앙 콘솔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그는 계급장도 화려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경호도 없이 혼자 들어왔고 손에는 태블릿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담담했고 떨리는 미군 장교들을 잠시 둘러보더니 중앙 콘솔 앞에 멈춰 섰으며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표적 우선순위 다시 잡겠습니다. 통제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으며 미군 준장 한 명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한국인에게 지휘권 못 줍니다. 나토 통합 체계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여기 들어와서 개입합니까? 한국 장교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준장을 한번 쳐다보더니 콘솔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화면 위로 새로운 요격 시퀀스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장이 다시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저장시설 상공에서 첫 폭발이 터졌고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밝혔으며 충격파가 지하 벙커까지 전달되면서 천장 조명이 흔들렸고 책상 위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통제실 안 몇몇 병사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으며 레이더 화면이 순간 깜빡이면서 신호가 끊겼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고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며 이제 문제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장교는 여전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좌표를 입력하고 있었으며 미군 지휘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장은 입을 다물었고 다른 장교 한 명은 통신병에게 뭔가 지시하려다 말고 멈춰 섰으며 통제실 전체가 한국 장교의 손놀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불안한 예감을 느꼈고 미군이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으며 창밖에서 들리는 폭발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폭발 이후 중동 전체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나는 통제센터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국제 유가 그래프를 보며 상황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으며 워싱턴에서는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미 의회는 중동 추가 개입 중단 압박을 시작했고 CNN에서는 이란 공격 이후 미군 철수 여론이 급상승했다는 속보를 내보냈으며 국방부 대변인은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이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드론 편대가 매일 밤 저고도로 침투하면서 패트리어트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센터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 남은 요격 미사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고 보급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나는 책상 위에 쌓인 문서들을 보며 미군이 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남부 사막기지로 파견 명령을 받았고 상관은 한국 시스템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가능하면 기술 세부 사항까지 파악해오라는 비공식 지침까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나는 기분이 나빴고 미군이 한국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굴욕처럼 느껴졌으며 헬기에 올라타 사막을 가로지르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래 폭풍을 바라보며 이 임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헬기가 사막 기지 활주로에 착륙하기 시작했고 아래로 내려다보니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며 나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먼지 폭풍 속으로 한국 공군 수송기들이 연달아 착륙하고 있었고 활주로 양옆으로 태극기 마크가 붙은 이동식 발사대와 레이더 차량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한국 병사들이 장비를 내리고 케이블을 연결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헬기에서 내리자 뜨거운 사막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모래먼지가 눈을 따갑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며 사우디 병사들이 활주로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 몇 명도 경납고 앞에 서서 한국 수송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으며 다른 한 명은 선글라스 너머로 표정을 감추고 있었어요. 나는 활주로를 따라 걸으며 한국 포대 사이를 지나갔고 병사들이 레이더 차량을 정렬하는 모습과 발사대 각도를 조정하는 장면을 보며 이들이 이미 수십 번 훈련한 듯한 숙련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포대 사이를 걸어오는 남자를 처음 봤고 그는 화려한 경호도 없이 병사들과 함께 장비를 밀고 있었으며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한국 병사 한 명이 그를 보며 경례를 올렸고 나는 그제야 저 남자가 지휘관이라는 걸 알았으며 계급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작업복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쪽으로 다가왔고 장갑을 벗으며 악수를 청했으며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강민우입니다. 나는 악수를 받으며 물었고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올 필요 있었습니까? 강민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고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담고 있었어요. 우린 원래 남의 나라 전쟁 구경만 하다 망할 뻔했던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강민우는 다시 포대 쪽으로 걸어가며 병사들에게 뭔가 지시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정비사들이 케이블을 끌어와 미군 통신망과 연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고 이들이 단순히 지원 병력으로 온 게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으며 활주로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수송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군 기지 브리핑룸에서 회의가 열렸고 나는 뒤쪽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미군 대령이 지도를 펼치고 방어구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포대는 미군 기지 북측 외곽 방어를 맡게 됐다는 내용이었고 핵심 기지 방어는 여전히 미군이 담당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으며 대령은 한국군은 보조 역할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미군은 한국을 방패막이로 쓰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회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강민우를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나는 강민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고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북측 외곽이 가장 위험한 구역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강민우는 지도를 접으며 대답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고 강민우는 지도를 챙겨 들고 브리핑룸을 나갔으며 복도 불빛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고 사막 너머로 한국 포대에서 켜진 작업등 불빛이 보였으며 병사들은 밤새 장비 점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군 장군들은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북측을 맡아준 것에 은근히 안도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 이중성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내가 속한 조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 원정군이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새벽 2시 나는 통제센터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한국군 도착 이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드론 침투도 뜸해졌으며 미군 장교들은 적이 한국 포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자축했지만 나는 그게 폭풍 전야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새벽 2시 17분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경보음이 통제센터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담당자가 헤드셋을 벗으며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대규모 복합 공격입니다. 드론 편대 수백 대가 저고도로 접근 중이고 순항 미사일이 민간 항로를 따라 섞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도 동시 발사 확인됐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즉시 대응 명령을 내렸고 각 포대로 요격 지시가 전달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똑같았으며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통합되지 않은 채 제각각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군 패트리어트는 고고도 위협에 집중했고
프랑스 방공 시스템은 순항미사일 추적에만 몰두했으며 이스라엘 포대는 드론 요격에 화력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누가 어떤 표적을 담당하는지 조율이 안 되면서 같은 드론을 여러 발로 요격하는 중복 사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소리쳤고 통신병에게 각 포대 조율을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으며 요격 미사일은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일부 드론이 방어망을 뚫고 기지 외곽까지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폭발음이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통제센터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미군 장교 한 명이 다급하게 지도를 펼치며 철수 계획을 꺼냈고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인사들을 먼저 헬기로 철수시키자는 제안까지 나왔으며 나는 그 말을 듣고 이 전쟁이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통제센터 문이 열리며 강민우가 들어왔고 그는 태블릿을 들고 중앙 콘솔로 다가왔으며 미군 지휘관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허가해 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가면 1시간 안에 기지 전체가 뚫립니다. 미군 대령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군사 기밀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우리 데이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으며 나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걸 느꼈습니다. 몇 초 뒤 레이더 담당자가 비명처럼 소리쳤고 화면 한쪽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북측 패트리어트 포대 피격됐습니다. 순항미사일 직격 맞았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폭발 장면이 떴고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미군 포대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통신이 끊기면서 해당 구역 방어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말을 잃었으며 통제센터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강민우는 더 이상 허가를 기다리지 않았고 직접 케이블을 꺼내 중앙 콘솔에 연결하기 시작했으며 대령이 막으려 했지만 그 순간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려오면서 기지 남측 경납고에서도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강민우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메인 스크린이 깜빡이며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됐고 흩어져 있던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방공체계가 하나의 지도 위에 통합되기 시작했으며 각 포대의 상태와 요격 가능 범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강민우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터치했고 한국 AI 시스템이 각 표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드론은 한국 천공 시스템이 집중 제거하고 순항미사일은 프랑스와 이스라엘 포대가 분산 요격하며 탄도미사일은 미군 패트리어트가 집중 방어하는 구조가 순식간에 짜였습니다. 통제센터 안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드론 편대가 한국 포대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자 천국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됐고 하늘에서 연쇄 폭발이 터지기 시작했으며 순항미사일은 프랑스 포대가 정확히 요격해냈고 탄도미사일은 미군 패트리어트가 마지막 순간에 격추시켰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레이더 화면에서 대부분의 붉은 점이 사라졌고 남은 드론 몇 대만이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통제센터 안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놀라움이 지배하는 침묵이었어요. 미군 대령은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른 장교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으며 통신병 한 명은 헤드셋을 벗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강민우는 케이블을 분리하며 태블릿을 챙겼고 대령을 보며 짧게 말했어요. 다음에는 허가 먼저 받고 연결하겠습니다. 그는 통제센터를 나갔고 복도 불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으며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미군이 한국 지휘 아래 움직였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통제센터 밖으로 나가 복도를 걸으며 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 포대를 바라봤고 병사들은 여전히 장비를 점검하며 다음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으며 강민우는 포대 사이를 걸으며 병사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숙소로 돌아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으며 미군이 더 이상 이 전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복합 공격 이후 세계 언론은 한국 방공 시스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CNN과 BBC는 중동을 구한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냈으며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천국 미사일이 드론 편대를 격추하는 영상이 수백만 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였고 국방부 회의실에서는 한국 원정군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한국이 미군 작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었어요. 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의회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한국 시스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으며 중앙사령부 내부에도 한국 포대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비공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지시를 받고 불편함을 느꼈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고 결국 강민우 감시 임무를 맡아 한국 포대를 동행 취재하게 됐으며 표면적으로는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라는 명목이 붙어 있었어요. 사막기지 한국군 숙소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강민우와 함께 포대 순찰을 돌게 됐고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지평선 너머로는 여전히 폭발 섬광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한국 병사들은 교대로 레이더 차량을 지키고 있었고 일부는 발사대 옆에서 간이 침대를 펼쳐놓고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경보가 울리면 30초 안에 전투 준비를 마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들은 매일 밤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적인 업무처럼 담담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포대 사이를 걸으며 병사들 상태를 일일이 확인했고 한 병사가 졸고 있는 걸 발견하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깨웠으며 교대 시간이라며 다른 병사를 불러 자리를 바꿔주었어요. 그는 심지어 병사 식판까지 직접 확인하며 식사를 제대로 했는지 물었고 한 병사가 밥을 반쯤 남긴 걸 보자 컨디션이 안 좋으냐고 물었으며 병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강민우는 의무실 가서 검진받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미군 장성들이 병사 식판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민우가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는 리더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밤 순찰 중에 미군 병사 한 명이 한국 포대 근처를 지나가다 멈춰 섰고 레이더 차량 옆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한국 병사를 보며 물었으며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안 무섭습니까? 매일 밤 미사일 날아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국 병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강민우 쪽을 쳐다봤고 강민우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본 채 대답했으며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차로 1시간입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미사일 경보 듣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주변에 있던 미군 병사들이 조용해졌고 아무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한국 병사는 다시 레이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강민우는 포대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뭔가 가슴속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고 한국군이 강한 이유가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나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통신 차량 근처를 지나치다 이상한 빛을 발견했으며 누군가 몰래 차량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고 차량 안에서 희미한 노트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몇 분 뒤 미군 정보장교 한 명이 차량에서 나와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걸어갔어요. 나는 그가 떠난 뒤 차량 안으로 들어가 봤고 콘솔 화면에는 한국 시스템 서버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누군가 포대 배치 좌표와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를 복사한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적은 이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됐으며 같은 편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차량 밖으로 나와 사막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생각했고 이 사실을 강민우에게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는 뻔했습니다. 강민우에게 알리면 한국과 미국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상부에 보고하면 은폐 지시가 내려올 게 분명했으며 나는 그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미룰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민우를 찾아갔고 그는 포대 정비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병사들이 레이더 안테나를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어요. 어젯밤 누군가 당신들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돌리며 나를 바라봤고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었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포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서버 접근 기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고 한국군이 이미 내부 스파이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으며 강민우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고 묻자 강민우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 싸울 적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강민우는 포대로 걸어가며 병사들에게 점검 완료 보고를 받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단순히 전쟁만 치르는 게 아니라 동맹 내부의 배신까지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우와 대화를 나눈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3시 나는 통제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뭔가 곧 터질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새벽 3시 14분 기지 외곽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통신망이 순간 끊기면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담당자가 헤드셋을 벗으며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 포대 구역에서 폭발 발생했습니다. 자폭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레이더 포착 안 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고 북측 하늘이 주황색 화염으로 물들고 있었으며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고 추가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즉시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통신병들이 한국 포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누군가 이란 특수부대가 기지를 직접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화면에 현장 CCTV 영상이 떴고 한국 포대 경납고 한 곳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으며 자폭 드론이 건물을 직접 들이받은 흔적이 선명했고 주변에는 한국 병사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보고가 올라왔고 레이더 담당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EMP 탄두 폭발 확인됐습니다. 한국 포대 레이더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미군 대령이 즉시 후퇴 권고를 지시했고 통신병이 한국 측에 철수 명령을 전달하려 했지만 강민우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은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통제센터를 박차고 나가 차량에 올라탔고 사막 도로를 달려 한국 포대로 향했으며 도중에 추가 폭발이 터지면서 앞 유리에 모래먼지가 쏟아졌어요. 포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장이 아수라장이었고 경납고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며 레이더 차량 하나는 불에 타고 있었고 병사들이 부상자를 들것에 싣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화염 속 어딘가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고 나는 병사 한 명을 붙잡고 물었으며 목소리를 높여야 했어요. 지휘관은 어디 있습니까? 병사가 불타는 건물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고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통제 차량 안에 서버가 갇혔습니다. 지휘관님이 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며 저 안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직감했으며 다른 미군 장교 한 명이 내 옆으로 다가와 소리쳤어요. 장비 포기하고 사람부터 살려야 합니다. 철수 명령 내리십시오. 하지만 강민우는 철수하지 않았고 방독면만 쓴 채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통제 차량 문을 억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움직이지 못했고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몇 초 뒤 차량 내부에서 탄약이 폭발했고 거대한 화염이 창문을 뚫고 솟아올랐으며 충격파가 주변 병사들을 뒤로 밀어냈고 나도 모래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한국 병사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는 강민우를 따라 차량 안으로 들어갔으며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고 강민우는 서버 케이스를 양팔로 감싸 안고 있었으며 오른팔은 화상으로 망가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서버를 안전한 곳까지 옮긴 뒤에야 무릎을 꿇었으며 옆에 있던 병사가 급히 달려가
그를 붙잡았어요.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강민우의 오른팔은 이미 심각한 화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얼굴 절반도 그 흐름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고 포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병사들이 동시에 멈춰 섰고 부상자를 옮기던 병사도 소화기를 들고 있던 병사도 레이더 차량 옆에 있던 병사도 모두 강민우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으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존경과 충성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도 전율을 느꼈고 이게 진짜 군대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미군 장교들이 에어컨 나오는 지휘실에서 명령만 내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민우는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고 서버 케이스를 확인한 뒤 병사들에게 즉시 재설치를 지시했으며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통합 네트워크 복구하십시오. 1시간 안에 재가동해야 합니다. 병사들은 경례를 내리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타는 잔해 사이에서 케이블을 끌어내고 새로운 차량으로 서버를 옮기기 시작했으며 강민우는 화상 입은 팔을 붕대로 감은 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서버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었습니까? 강민우는 나를 보며 대답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서버가 없으면 중동 전체 방공망이 다시 분리됩니다. 분리되면 오늘 밤 다 죽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강민우는 다시 병사들 쪽으로 걸어갔으며 의무병이 계속 치료를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작업 감독을 계속했어요. 1시간 뒤 서버가 재가동됐고 통합 네트워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메인 화면에 각국 방공 시스템이 하나씩 연결되는 모습이 표시됐고 강민우는 그제야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불타는 경납고 잔해를 바라보며 생각했고 미군은 장비를 잃으면 본국에서 새로 보급받지만 한국은 가진 게 이것뿐이라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 차이가 승패를 가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지 피격 이후 이란은 국영방송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고 다음 목표는 한국 원정군 전멸이라는 협박이 전 세계로 송출됐으며 중동 각국 정부는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는 비밀리에 미군 측에 철수 일정을 문의했고 사우디는 자국 방공망 강화를 위해 추가 무기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카타르는 한국 포대 추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정작 워싱턴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 의회에서는 한국 철수를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졌고 일부 의원들은 한국군이 미군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상황 자체가 동맹 관계를 해친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제센터에서 워싱턴과 현장을 오가는 보고서들을 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정치권은 한국 철수를 외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국 시스템 없이 방공망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으며 그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중앙사령부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나는 보좌관 자격으로 회의실 뒤편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회의 테이블에는 미군 사성 장군과 각국 연락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도 한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른팔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으며 얼굴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어요. 미군 사성 장군이 회의를 시작하며 중동 방어 전략 재조정안을 발표했고 핵심은 미군 기지 중심 방어로 전환하며 외곽 지역은 현지 병력에 맡긴다는 내용이었으며 한국 포대는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강민우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장군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장교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장군이 추가 설명을 이어갔고 이것이 워싱턴의 최종 결정이라고 강조했으며 한국 측도 이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지만 강민우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강민우가 손을 들었고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유조선 항로가 표시된 지도였어요. 강민우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열리지 않으면 한국도 끝장입니다. 우리는 철수할 수 없습니다. 장군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고
어조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사정은 이해하지만 미군 작전 계획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강민우는 지도를 접지 않고 다시 말했고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북측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북측이 무너지면 이란 드론이 아랍에미레이트 전체로 퍼집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장군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회의실 안다른 장교들도 침묵했지만 모두가 강민우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통신병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와 보고서를 장군에게 전달했고 장군은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굳었으며 한국 LNG 운반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 함정에 조준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긴장했고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갔고 장군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문이 닫혔으며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고 강민우는 빠르게 통제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센터에 도착하자 강민우는 즉시 한국 구축함과 통신을 연결했고 화면에 해협 실시간 상황이 떠올랐으며 이란 함정 두 척이 한국 LNG선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고 개입 금지 명령이었으며 미군은 중립을 유지하고 외교적 해결을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지만 강민우는 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공 포대에 즉시 이동 명령을 내렸고 해안 쪽으로 발사대를 전환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한국 구축함에도 대기 명령을 내렸어요. 미군 장교 한 명이 통제센터로 뛰어들어와 소리쳤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워싱턴 명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화면만 바라보며 표적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고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강민우를 도울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콘솔로 다가가 실시간 표적 데이터를 강민우 쪽으로 넘겼고 미군 장교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나는 무시했으며 화면 위로 이란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강민우가 발사 명령을 내렸고 사막 해안에서 한국 천궁 미사일이 밤하늘로 솟아올랐으며 몇 초 뒤 LNG선 바로 상공에서 이란 순항미사일이 폭발했고 거대한 화염이 바다를 밝혔습니다. 화면 속 한국 LNG선은 무사했고 갑판 위에서 선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한국 구축함도 경적을 울리며 호위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통제센터 안이 조용해졌고 미군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나는 강민우를 보았지만 그는 표정 변화 없이 다음 표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중앙사령부 회의가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으며 미군 사성 장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강민우를 향해 걸어왔고 나는 질책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군은 강민우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포대를 우리 북부방어선 중심에 배치해 주십시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지휘권을 거부했던 바로 그 장군이었으며 강민우는 잠시 장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우릴 필요 없다 하셨던 것 같은데요. 순간 장군 얼굴이 굳었고 회의실 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으며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미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민우와 장군의 대치가 이어지던 2028년 5월 나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미 해군 지휘함 내부에서 봉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유조선 항적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이란이 추가로 두 척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속보가 들어오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의회 압박이 더욱 거세졌고 한국 원정군까지 포함한 중동 철수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CNN에서는 미국이 중동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고 어느 날 오후 중앙사령부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왔으며 내용은 한국 포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미군 핵심 기지만 방어하라는 것이었고 사실상 아랍에미레이트 민간시설과 항만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미군 장군들은 명령 이행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철수 일정표를 작성하며 한국 측에 통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강민우는 회의 도중 지도 위에 유조선 항로를 펼쳐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열리면 한국도 끝장입니다. 우린 철수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미군 대령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으며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정은 이해하지만 워싱턴 명령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민우는 지도를 접지 않고 손가락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막히면 한국 경제가 멈춥니다. 우리 국민들이 굶습니다. 그래도 철수하라고 하십니까?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고 회의실 안다른 장교들도 침묵했으며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통신병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와 긴급 보고서를 전달했고 대령이 보고서를 펼치자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LNG 운반선을 직접 조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고 이란 함정 3척이 한국 LNG선을 포위하고 있었으며 순항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분석이 함께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즉시 지시가 내려왔고 개입 금지 명령이었으며 외교적 해결을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지만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령이 막으려 했지만 강민우는 이미 복도로 나갔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움직였으며 미군 장교 한 명이 내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강민우 뒤를 쫓았습니다. 통제센터에 도착하자 강민우는 즉시 한국 구축함과 방공포대에 동시 명령을 내렸고 구축함은 LNG선 호위 대형으로 전환하라는 지시였으며 방공포대는 해안으로 이동해 대함 요격 준비를 완료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미군 연락관이 통제센터로 뛰어들어와 소리쳤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워싱턴 명령 위반입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군법 회의에 회부됩니다.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화면만 바라보며 표적 좌표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 순간 콘솔 앞으로 다가가 실시간 레이더 데이터를 강민우 쪽으로 넘겼고 미군 연락관이 내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나는 무시했습니다. 화면 위로 이란 함정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포착됐고 붉은 궤적이 한국 LNG선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으며 남은 시간은 90초였어요. 강민우가 발사 명령을 내렸고 사막 해안에서 한국 천국 미사일 2발이 동시에 솟아올랐으며 밤하늘을 가르며 바다 쪽으로 날아가는 궤적이 화면에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센터 안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고 LNG선 상공까지 60초, 50초, 40초가 남았어요. 한국 미사일이 먼저 도착했고 LNG선 바로 위 3km 상공에서 이란 순항미사일과 공중 충돌했으며 거대한 폭발이 터지면서 화염이 밤하늘을 밝혔고 충격파가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란 미사일도 발사됐지만 한국 구축함이 대공포를 발사하며 요격에 성공했고 LNG선은 무사히 항로를 유지하며 해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한국 선원들이 갑판 위로 뛰어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고 한국 구축함도 경적을 길게 울리며 호위 대형을 유지했으며 통제센터 안미군 장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군 연락관이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섞여 있었어요. 로스 분석관,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군법 회의 각오하십시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화면 속 LNG선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강민우는 데이터를 저장한 뒤 조용히 통제센터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갑판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멀리 한국 구축함 불빛이 수평선 위에 희미하게 보였으며 강민우가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대섰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강민우가 대답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워싱턴은 우릴 철수시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속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고 한국이 단순히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미군은 선택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택지가 없다는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워싱턴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고 한국 원정군 독자 행동을 규탄하며 즉시 중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그 직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하면서
유조선 한 척이 실제로 폭발했고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각국 정상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 원정군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미국의 한국군 철수를 중단해달라는 공개 요청까지 나왔어요. 나는 통제센터에서 그 뉴스를 보며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고 이제 이 전쟁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라 누가 세계를 지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됐으며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원정군 활약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하자 미국 방산업계와 정치권은 노골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로비스트들이 의회를 드나들며 한국 시스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강화했으며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 기술 유출을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감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카타르 미군 기지 내부 서버실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이상한 접속 기록을 발견했고 누군가 심야 시간대에 한국 통합 네트워크 서버에 무단 접속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접속 IP를 추적하자 미군 내부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가 조사에 들어갔고 며칠간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 누군가 한국 AI 통합 시스템 교전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명확해졌으며 암호화된 파일 전송 기록이 최근 한 달간 12차례나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란 스파이라고 생각했고 즉시 보안팀에 보고하려 했지만 전송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는 순간 예상 밖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데이터는 중동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전송되고 있었고 최종 수신처는 미국의 한 민간 방산업체였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으며 심지어 데이터 전송을 승인한 계정을 역추적하자 중앙사령부 내부 장교 한 명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그날 밤 나는 강민우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려 했고 한국 포대로 향하던 중 사막 도로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으며 속도를 높여도 거리를 좁혀왔고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지 외곽 도로를 벗어나려는 순간 앞에서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나 길을 막았고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멈췄으며 양쪽 차량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내렸고 한 명은 내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중앙사령부 정보국 소속 대위였고 그는 내 차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나는 차에서 내려 그를 마주했지만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대위가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로스 분석관, 당신이 서버 로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대답했고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밀 유출입니다. 대위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다른 장교 한 명도 웃음을 터뜨렸으며 대위가 다시 말했어요. 유출이 아니라 정당한 정보 수집입니다. 워싱턴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이해했고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작전이었으며 미국이 동맹국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대위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이 사실을 한국 측에 알리면 동맹관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신 경력도 끝납니다. 조용히 있는 게 모두를 위한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대위가 내 팔을 붙잡았으며 힘이 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순간 사막 너머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으며 한국 포대 방향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포대 피격됐습니다. 이란 특수부대 드론 침투 확인됐습니다. 대위가 무전기를 확인하며 잠시 나를 놓았고 나는 그 틈을 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으며 급가속하며 한국 포대 쪽으로 달렸지만 뒤에서 총성이 들렸고 차 뒷유리가 깨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핸들을 꺾으며 사막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구역으로 진입했고 차량이 흔들리며 모래먼지가 사방으로 퍼졌지만 멈출 수 없었으며 뒤에서 추격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포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지 전체가 정전 상태였고 비상 발전기만 작동하고 있었으며
드론 공격으로 레이더 차량 하나가 불타고 있었고 병사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통제 차량 근처에 서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고 나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한국 포대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내부에서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강민우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늦었습니다. 이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추가 드론 편대가 저고도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떠올랐으며 미군 지원 포대는 응답하지 않았고 일부는 고의적으로 지원을 거부하며 후퇴를 선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우가 남은 병력에게 방어 명령을 내렸고 한국 병사들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들고 포대 주변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나는 통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서버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였어요. 강민우가 트럭에 이동식 서버를 싣기 시작했고 병사들에게 즉시 이동 준비를 지시했으며 나는 그를 도와 케이블을 분리하고 장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온 미군 차량이 도착했고 대위와 다른 장교가 내렸으며 대위는 권총을 꺼내 들고 있었고 나를 향해 겨누기 시작했어요. 강민우가 대위와 나 사이에 섰고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을 내리십시오. 대위가 웃으며 대답했고 총구는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비키십시오. 이건 미군 내부 문제입니다. 강민우는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 병사 몇 명이 소총을 들고 다가오기 시작했으며 사막 한복판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 총을 겨눈 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나는 그 중심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총을 겨눈 대치가 이어지던 그 순간 중앙사령부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고 즉시 전 병력 기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으며 이란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포착됐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대위는 총을 내리며 나를 쏘아보았고 경고하듯 한마디 던진 뒤 차량에 올라타 떠났으며 강민우는 병사들에게 경계 해제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밤 한국 포대에 남게 됐고 미군 기지로 돌아가면 즉시 구금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으며 강민우는 조사 명목으로 나를 한국 측에 일시 배치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사실상 나는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미군 내부는 완전히 갈라졌고 워싱턴은 사건 은폐를 시도하며 관련 서버 로그를 전부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한국 정부에는 독자 행동 중단을 압박하는 외교 공문이 발송됐지만 한국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밤 강민우와 함께 사막 야간 순찰을 돌게 됐고 포대 주변을 걸으며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여전히 폭발 섬광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강민우는 레이더 차량을 점검하며 병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한 병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교대 시간을 물었으며 강민우는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순찰을 마치고 포대 한쪽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나는 강민우에게 물었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미군도 지켜주지 않고 워싱턴도 압박하는데 왜 여기 남아있습니까? 강민우는 잠시 별을 바라보다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고 지도 같은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서울 주변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도를 완성하며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차로 1시간입니다. 40km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강민우는 모래 위 지도를 계속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으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절박함이 숨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북한 장사정포 훈련 경보가 울리면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사이렌 소리 들으면 3분 안에 대피해야 했고 늦으면 혼났습니다. 우린 그렇게 자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고 미국 아이들이 소풍 가는 동안 한국 아이들은 미사일 대피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으며 강민우는 모래 위 지도를 손으로 지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공군 장교였습니다. 서해 교전 중 전사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고 제가 군에 입대할 때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라고. 강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고 사막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린 전쟁을 연구 안 하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미사일 막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서울이 불타고 가족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고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포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나는 혼자 남아 모래 위에 희미하게 남은 서울지도 흔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레이더 차량에서 긴급 호출이 들렸고 강민우가 급히 달려가기 시작했으며 나도 뒤를 따라 움직였고 레이더 담당 병사가 다급하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포착됐습니다. 이란 남부에서 발사됐고 예상 목표는 한국 원정군 본부입니다. 화면에 붉은 궤적이 떴고 속도는 마하 8을 넘고 있었으며 기존 패트리어트로는 대응 불가능한 속도였고 요격 가능 시간은 4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무전으로 즉시 후퇴를 명령했고 한국 포대 전체를 포기하고 병력만 철수하라는 지시였으며 다른 미군 포대들은 이미 발사대를 접고 후퇴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민우는 후퇴 명령을 거부했고 직접 수동 교전 모드로 전환하며 레이더 차량 콘솔 앞에 앉았으며 병사들에게 천궁 미사일 최대 출력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소리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 불가능합니다. 지금 후퇴해야 합니다.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화면만 바라보며 표적 좌표를 입력하고 있었으며 오른팔은 화상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왼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병사 한 명이 발사대 준비 완료를 보고했고 강민우는 예상 궤적을 계산하며 요격 각도를 조정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는 미사일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되고 있었고 2분 30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이 남자가 정말 불가능한 요격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주변 한국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강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민우가 발사 명령을 내렸고 천궁 미사일 4발이 동시에 밤하늘로 솟아올랐으며 사막 전체가 미사일 엔진 불꽃으로 밝아지기 시작했고 충격파가 모래바닥을 흔들었습니다. 미사일들이 하늘로 올라가며 궤적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AI 시스템이 극초음속 미사일 경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며 요격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두 궤적이 교차하는 지점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이 계속됐고 1분, 50초, 40초가 남았으며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멀리서 엔진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20초, 10초가 남았고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으며 강민우는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손은 콘솔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몇 초 뒤 밤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졌고 충격파가 사막 전체를 흔들었으며 폭발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모래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 하나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요격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으며 한국 병사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으며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이후 며칠이 지난 6월 초 나는 중앙사령부 지하 회의실에서 중동 전체 방공망 재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숫자들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패트리어트 잔여 미사일은 이틀 분량밖에 남지 않았고 사드는 하루 분량도 안 됐으며 프랑스와 이스라엘 포대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보고가 올라왔고 미군 장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반면 이란은 대규모 최종 공세 준비를 마쳤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위성 사진에는 이란 남부 발사 기지에 탄도미사일 수십 기가 배치된 모습이 찍혀 있었으며 드론 편대도 수백 대 규모로 집결하고 있다는 분석이 함께 제출됐습니다. 워싱턴은 비밀리에 최종 작전 계획을 세웠고 주요 미군 시설만 방어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 민간 시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고 심지어 한국 원정군에도 철수 권고가 정식으로 내려왔어요. 나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고 이제 미군은 더 이상 중동 전체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동맹국들도 버리고 자국 병력만 보호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포대로 돌아갔을 때
강민우는 병사들과 함께 남은 미사일 재고를 점검하고 있었고 천국 미사일도 10발 남짓 남은 상태였으며 추가 보급은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도착 시기를 장담할 수 없었어요. 나는 강민우에게 다가가 워싱턴 철수 권고 내용을 전달했고 그는 미사일 케이스를 닫으며 조용히 들었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으며 병사 한 명이 다음 교대 시간을 물었고 강민우는 2시간 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철수 권고에 대한 답변을 물었을 때 강민우는 사막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철수하면 오늘 밤 중동 하늘이 열립니다. 그날 밤 긴급 보고가 올라왔고 부산을 출발한 한국 군수선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 중이라는 소식이었으며 추가 천국 미사일과 신형 요격탄이 실려있는 마지막 보급선이라는 정보가 함께 전달됐습니다. 통제센터 화면에 선단 위치가 표시됐고 세 척의 수송선이 일렬로 항해하고 있었으며 한국 구축함 한 척이 호위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란 해군이 이미 선단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첩보였어요. 미군 장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 선단 호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으며 자칫 미군 함정까지 손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호위 거부가 결정됐습니다. 강민우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고 즉시 한국 구축함에 단독 추락 명령을 내렸으며 미군 장교가 막으려 했지만 강민우는 이미 통신을 연결한 상태였고 구축함 함장과 직접 대화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한국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로 진입하는 모습이 떴고 이란 고속정 6척이 접근하고 있었으며 양측 간 거리가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고 통제센터 안 모든 사람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고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강민우를 도울 것인지 결정해야 했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결국 콘솔로 다가가 미 해군 정찰 위성 정보를 몰래 한국 구축함으로 전송했습니다. 미군 장교가 내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고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지만 나는 무시했으며 추가 데이터를 계속 넘기고 있었고 이란 함정 위치와 미사일 발사 징후가 실시간으로 전달됐어요. 한국 구축함이 대공 레이더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란 고속정도 대함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으며 양측이 서로 조준하는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지만 아직 발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함정 한 척에서 먼저 미사일이 발사됐고 화면에 붉은 궤적이 떠올랐으며 한국 구축함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고 통제센터 안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한국 구축함이 즉시 대공포를 발사했고 미사일이 바다 위에서 폭발하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으며 이어서 구축함도 반격을 시작했고 대함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이란 고속정 한 척이 직격탄을 맞고 폭발했습니다. 실전 회전이 시작됐고 화면 속에서는 미사일과 기관포가 교차하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으며 한국 군수선단은 계속 항로를 유지하며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고 구축함은 홀로 이란 함정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몇 분간의 교전 끝에 이란 고속정 2척이 추가로 침몰했고 나머지는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구축함도 함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여전히 작전 가능한 상태였고 군수선단은 마침내 해협을 벗어나 안전해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통제센터 화면에 한국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환호하는 모습이 생중계됐고 구축함도 경적을 길게 울리며 승리를 알렸으며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고 미군 장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조용히 통제센터를 나갔고 나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왔으며 그는 창문 너머 사막을 바라보고 있었고 멀리 한국 포대에서 작업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강민우가 말했고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밤은 버틸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고 가슴속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강민우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일도 싸웁니다. 그날 밤 중동 각국 언론은 한국 구축함의 단독 해전 승리를 대서특필했고 생중계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중동 국가 정상들이 공개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발언하기 시작했고 워싱턴은 침묵했습니다. 한국 군수선단이 무사히 도착한 지 이틀 뒤 나는 중앙사령부 통제센터에서 이란 남부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있었고 발사 기지 전체가 활성화된 모습이 포착됐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대들이
일제히 수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고 드론 편대도 활주로에 대기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은 결국 마지막 총공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중동 전역을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목표는 한국 원정군 전멸과 미군 기지 무력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통제센터 메인 화면에 레이더 신호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탄도미사일, 드론,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면서 화면 전체가 붉은 점들로 뒤덮였으며 1000여 기가 넘는 공격 수단이 중동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중앙사령부 지하 벙커로 내려갔고 각국 연락관들이 긴급 소집됐으며 미군 장성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이미 일부는 철수 준비를 시작한 상태였고 개인 짐을 챙기는 보좌관들도 보였어요. 한국 포대 상황을 확인하려 통신을 연결했지만 강민우는 끝까지 후퇴를 거부했고 사막 북측 방어선 가장 앞에 천궁 포대를 배치한 상태였으며 병사들은 마지막 미사일까지 장전을 완료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공격이 시작됐고 첫 번째 드론 편대가 저고도로 접근하며 민간 공항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으며 순항미사일은 원유 저장 시설을 노렸고 탄도미사일은 미군 기지와 한국 포대를 동시에 조준했어요. 미군 패트리어트가 먼저 발사됐지만 표적이 너무 많아 일부만 요격 가능했고 프랑스 포대도 순항미사일 대응에 나섰지만 숫자가 압도적이었으며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계속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포대에서 천궁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기 시작했고 사막 밤하늘이 미사일 엔진 불꽃으로 나처럼 밝아졌으며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땅이 흔들렸고 통제센터 천장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드론 편대 첫 번째 물결이 한국 포대 사거리 안으로 진입했고 AI 시스템이 표적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요격 명령을 내렸으며 하늘에서 연쇄 폭발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드론은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 상황이 터졌고 한국 포대 중 하나가 탄도미사일 직격을 맞으며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으며 화면에 주황색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고 통신이 끊기면서 해당 포대와 연결이 두절됐어요. 통제센터 안이 패닉 상태에 빠졌고 한국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며 방어선 일부가 비기 시작했고 드론들이 그 틈을 노려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장군이 즉시 전면 철수를 명령했고 각 부대에 후퇴 지시가 내려갔지만 강민우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발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나는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사막 도로를 달리는 동안 하늘에서 폭발이 계속 터지고 있었으며 충격파가 차량을 흔들었고 앞 유리에 모래먼지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포대 절반이 무너진 상태였고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으며 한국 병사들이 부상자를 끌어내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민우는 연기 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은 병사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고 오른팔은 이미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얼굴 절반은 화상과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남은 포대로 복귀시키며 소리쳤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힘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병사들이 비틀거리며 포대로 돌아갔고 일부는 부상을 입었지만 발사대 앞에 섰으며 강민우는 수동 교전석에 직접 앉아 요격 각도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왼손만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이 낙하를 시작했고 예상 목표는 아부다비 도심과 미군 기지였으며 요격하지 못하면 수천 명이 죽는다는 계산이 화면 아래 표시되고 있었어요. 강민우가 남아있던 천궁 미사일 전량 발사를 명령했고 포대 전체에서 미사일이 동시에 솟아오르기 시작했으며 사막 상공이 불꽃으로 가득 찼고 폭발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몇 초 뒤 하늘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국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을 연속으로 격추해내고 있었으며 폭발 섬광이 밤하늘을 연속으로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탄도미사일 한 발이 남았고 아부다비 상공 10km까지 접근했으며 남은 요격탄은 단 한 발뿐이었고 실패하면 도심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민우는 마지막 요격탄 발사 버튼에 손을 올렸고 화면을 응시하며 발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카운트다운이 10초, 5초, 3초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가 버튼을 눌렀고
마지막 천국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으며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통제센터 화면도 그 궤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아부다비 상공에서 거대한 불꽃이 터졌고 두 미사일이 정면 충돌하며 폭발했으며 충격파가 사막 전체를 흔들었고 폭발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고 요격 성공 메시지가 떴으며 통제센터 안 모든 사람이 환호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화면 속 무너진 한국 포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수동 교전석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고 병사들이 급히 달려가 그를 붙잡았으며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강민우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쟁이 종료된 지 사흘 뒤 나는 워싱턴 국방부 청문회장에 앉아 있었고 의회 의원들과 장성들이 긴 테이블 양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동 방어 성공을 자국공으로 돌리려 했고 공식 브리핑에서는 미군 패트리어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 원정군 이야기는 보조 병력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었어요. CNN과 폭스뉴스는 미군 승리를 대서특필했고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국들의 협력에 감사한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했으며 한국 포대에서 전사한 병사들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고 국방위원장이 중동 작전 경과 보고를 요청했으며 미군 장성 한 명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화면에는 미군 포대 배치도와 요격 성공률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장성은 미군 주도 통합 방공망이 이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고 각국 협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으며 한국은 북측 보조 방어를 담당했다는 문장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나는 그 발표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주먹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에 앉은 동료가 내 팔을 붙잡으며 진정하라는 눈빛을 보냈고 나는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 밖 반전이 터졌고 중동 각국이 공동으로 공개한 실제 교전 데이터가 언론에 유출되기 시작했으며 한국 방공망이 전체 핵심 요격의 70% 이상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미군 패트리어트는 고고도 위험만 처리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청문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의원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위원장이 질서를 요구하며 망치를 두드렸지만 소라는 가라앉지 않았고 한 의원이 나를 가리키며 현장에 있던 분석관 증언을 듣자고 제안했으며 위원장이 나를 증언석으로 부르는 순간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언석에 앉자 마이크 앞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수백 개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으며 위원장이 선서를 요구했고 나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마쳤어요. 위원장이 물었고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중동 작전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으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애썼습니다. 한국 원정군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고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워싱턴은 한국 포대 철수를 압박했고 일부 미군 장교는 한국 기술 데이터를 몰래 빼돌렸으며 이란 최종 공세 때 미군은 후퇴 계획을 세웠지만 한국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고 증거도 없는 주장이라며 소리쳤지만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으며 서버 로그와 데이터 유출 기록이 전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USB를 받아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몇 분 뒤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미군 내부 계정에서 한국 시스템 정보가 워싱턴 방산업체로 전송된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청문회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의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들은 격분했지만 이미 늦었고 나는 마지막 증언을 이어갔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 지휘관 강민우는 화상을 입은 팔로도 포대를 지켰고 한국 병사들은 탄도미사일 직격을 맞고도 자리를 지켰으며 한국 구축함은
단독으로 이란 해군과 싸워 군수선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조병력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중동 전체를 지켰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나는 증언석에서 내려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동료 한 명이 나를 붙잡아줬으며 복도로 나오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는 사막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함께 강민우 사진이 전 세계로 송출됐고 CNN은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 원정군 전투 기록을 공개했으며 폭발 속에서도 포대를 지킨 병사들 영상이 반복 재생됐어요. 하지만 정작 강민우는 한국 귀국 직후 병원으로 실려갔고 과다 출혈과 화상 후유증으로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서울 국군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회복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는 혼자 워싱턴 숙소 창밖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었고 마지막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으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조 전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계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니 TV 화면 아래로 속보 자막이 지나가기 시작했고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는 뉴스였으며 이어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떴고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선언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막들을 보며 깨달았고 사막에서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사실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이제 세계가 무너질 때 홀로 서서 싸울 수 있는 나라임을 증명했고 다음 전쟁에서도 그들은 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밤거리가 보였고 멀리 국회의사당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나는 그 불빛이 예전만큼 밝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막 한복판에서 본 한국 포대 작업 등 불빛이 더 선명하게 기억났고 강민우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